타교원장이 테이블 위에 놓였습니다. 변호사가 봉투를 열었어요. 자식들은 숨죽이며 지켜봤습니다. 드디어 엄마 재산을 나눠받는구나. 그런 표정들이었죠. 변호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고인의 유언에 따라 전 재산 30억을 사회에 환원합니다. 뭐라고요? 큰아들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는요? 여러분은 단 한 푼도 받지 못합니다. 변호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비명을 질렀어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시어머니 정신이 온전했어요? 치매 걸렸다면서요? 나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살아 있었거든요. 놀랐죠? 당연합니다. 내가 입을 열었습니다. 나 안 죽었어. 치매도 안 걸렸고. 며느리가 그 자리에서 기절했습니다. 쓰러지는 소리가 요란했죠. 이제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날까지의 모든 것입니다. 내가 왜 자식들을 버렸는지, 어떻게 그들의 탐욕을 참아냈는지, 74세 할머니가 자식들에게 당한 일 그리고 통쾌한 복수의 기록.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나는 올해 74세입니다. 평범한 할머니였어요. 남편과 함께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40년을 살았습니다. 3명의 자식을 낳았어요. 큰아들, 작은아들. 그리고 딸 모두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남편과 내가 뼈 빠지게 일한 덕분이었죠. 식당 일은 고됐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장을 보고 밤 10시에 문을 닫았어요. 주말도 없었고 명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어요. 자식들이 잘 크고 있었으니까. 큰아들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작은아들은 공무원이 됐어요. 딸은 결혼해서 잘 살고 있었죠. 자랑스러웠습니다. 남편과 나는 은퇴했습니다. 65세가 됐을 때였어요. 식당을 정리하고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강남 변두리의 30평짜리 아파트였죠. 남은 돈으로 예금을 들었습니다. 5억 정도 됐어요. 아파트 시세는 10억이었고요. 남편 명의로 돼 있었습니다. 노후는 괜찮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3년 전 남편이 쓰러졌습니다. 심근경색이었어요. 병원으로 옮겼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세상을 떠났죠. 장례를 치렀습니다. 자식들이 왔어요. 울었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가시면 안 되죠. 하지만 나는 알았습니다. 진심이 아니라는 것을. 장례 3일장을 치르는 동안 자식들은 숙소에서 모여 있었습니다. 나는 빈소를 지키고 있었죠. 그런데 밤에 우연히 들었어요. 아버지, 재산이 얼마나 돼? 큰아들이 물었습니다. 집이랑 예금 합쳐서 15억 정도 될걸? 작은아들이 대답했어요. 그럼 우리 한 명당 5억씩이네.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목 빼면 우리가 나눠 가질 수 있는 건 얼마야? 엄마 명의로 일부 넘기고 나머지는 우리가 나누자.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상속세 아껴야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버지 장례식장에서 재산 계산을 하다니 믿을 수가 없었어요. 장례가 끝났습니다. 49제를 지냈어요. 그리고 상속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엄마 아파트는 엄마 명의로 할게요.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예금은 우리가 나눠 가지고요. 왜? 나는 물었습니다. 아버지 재산인데 내가 다 가져야 하는 거 아니야? 엄마 혼자 사시면서 15억이 다 필요해요? 큰아들이 웃었습니다. 우리도 살아야죠. 집도 사야 하고. 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이미 정해놓은 듯 했어요. 공증 사무실에 갔습니다. 아파트는 내 명의로 하고 예금 5억은 자식들이 나눠 가졌습니다. 나는 어떻게 된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엄마 여기 사인하세요. 큰 며느리가 서류를 밀었습니다. 뭔지도 모르고 사인했어요.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게 증여동의서였다는 것을. 한 달 후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5억이 있어야 하는데 1억밖에 없었어요. 나머지는 어디 갔지? 큰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돈이 왜 1억밖에 없어? 엄마. 세금 내고 장례비 빼니까 그렇게 됐어요. 큰아들이 대답했습니다. 4억이 세금이었어? 말도 안 돼. 엄마 상속세가 비싸요. 어쩔 수 없었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나중에 알았어요. 자식들이 나눠 가졌다는 것을.
상속세는 1억 정도밖에 안 나왔거든요.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할 수 없었어요. 이미 끝난 일이었으니까. 혼자 사는 게 적응이 안 됐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남편이 없으니 집이 텅 비어 보였어요. 자식들이 가끔 왔습니다. 주말에 한 번씩 들렀죠. 엄마 뭐 필요한 거 없어요? 하지만 금방 돌아갔습니다. 명절이 됐습니다. 큰아들 집에서 보내기로 했어요. 나는 음식을 준비해 갔습니다. 고기도 사가고 과일도 샀죠. 큰 며느리가 반겼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하지만 표정은 차갑더라고요. 손자들이 왔어요. 할머니, 그랬지만 금방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식사를 했습니다. 내가 가져간 음식으로 상을 차렸어요. 하지만 아무도 감사하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식사 후 설거지를 했습니다. 며느리는 소파에 앉아 TV를 봤어요. 나는 부엌에서 혼자 설거지했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집에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여기서 주무세요. 작은 방에 들어갔습니다. 창고 같은 곳이었어요. 짐이 가득했고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이불도 오래된 것이었죠. 밤에 화장실을 가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거실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큰아들과 며느리가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언제까지 혼자 사실 거예요?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나도 모르지. 큰아들이 대답했어요. 요양원 보내는 게 어때요? 혼자 사시면 위험하잖아요.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싫어하실걸. 아니에요. 요즘 요양원 좋던데. 며느리가 고집했습니다. 그럼 아파트를 우리가 쓸 수 있고. 귀를 의심했습니다. 요양원에 보내고 내 집을 쓰겠다고 우리 아이들 크면 방도 필요하잖아요.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10억짜리 아파트인데 놀리면 아깝죠. 큰아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엄마 동의 없이는 안 돼. 그럼 설득해요, 빨리. 며느리가 다그쳤습니다. 나는 그날 밤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큰아들이 물었습니다. 엄마 벌써 가세요? 응, 집이 편해. 나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울었습니다. 자식들이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한다니 믿을 수 없었어요. 그 후로 조심했습니다. 자식들한테 약한 모습 보이지 않으려고 했어요. 건강하게 지냈고 혼자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6개월 전 일이었습니다. 계단에서 넘어졌어요. 발을 헛디딘 거였죠. 손목을 짚었는데 부러졌습니다. 병원에 갔어요. 깁스를 했습니다. 큰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손목이 부러졌어. 병원에 있어. 큰아들이 왔어요. 며느리도 함께 왔습니다. 어머님, 왜 조심하지 않으세요? 며느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연세도 있으신데 괜찮아. 곧 나을 거야. 나는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고개를 저었어요. 혼자 사시면 위험해요. 집에 돌아왔습니다. 불편했어요. 한 손으로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거든요. 며칠 후 큰아들이 왔습니다. 엄마, 우리 집으로 가시죠. 여기서 혼자 어떻게 살아요? 괜찮아. 나는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큰아들은 고집했어요. 안 돼요. 우리가 모셔야죠. 마지못해 따라갔습니다. 큰아들 집으로 갔어요. 작은 방에 짐을 풀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괜찮았습니다. 며느리가 밥을 차려줬어요. 손주들도 할머니라고 불러줬고요.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달라졌습니다. 어머님 방에서 나오실 때 슬리퍼 신으세요.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마룻바닥이 더러워져요. 나는 미안하다고 했어요. 조심할게. 하지만 며느리는 계속 지적했습니다. 어머님 화장실 쓰시고 물 좀 뿌리세요. 냄새나요. 어머님 문 좀 닫고 계세요. 애들 공부해야 하는데 TV 소리 들려요. 점점 숨이 막혔습니다. 내 집이 아니니 눈치가 보였어요. 어느 날 손주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냄새나 엄마가 할머니 방에서 나오지 말래. 충격이었습니다. 내가 냄새가 난다고 며느리가 아이들한테 말한 거였어요.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냄새나.
며느리가 당황했어요. 아니에요. 무슨 말씀을 하세요? 손주가 그랬어. 나는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변명했어요. 애가 잘못 들었나 봐요.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날 밤 며느리가 아이들한테 말하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할머니 냄새 나니까 가까이 가지 마.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그렇게 지저분한가 매일 씻고 옷도 빨아입는데 다음 날부터 방에만 있었습니다. 나오지 않으려고 했어요. 밥도 방에서 먹었습니다. 며느리가 갖다 줬거든요. 그런데 며느리가 불평했습니다. 어머님 식사는 식탁에서 하시죠. 방에서 드시면 지저분해요. 어떻게 하라는 거야? 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나오면 냄새난다고 하고 안 나오면 방에서 먹지 말래. 일주일 후 손목 깁스를 풀었습니다. 이제 괜찮아졌어요. 집에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큰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나 이제 집에 갈게 괜찮아졌어.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계세요. 왜? 나는 물었습니다. 엄마 혼자 사시면 위험해요. 여기 계시죠? 하지만 나는 버텼습니다. 싫어. 내 집이 편해 결국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이 그리웠습니다. 내 공간이 있다는 게 좋았어요. 자유로웠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 세 자식이 모두 왔습니다. 뭔가 심각한 표정들이었어요. 엄마, 우리 할 말이 있어요.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요양원 알아봤어요. 뭐라고? 나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왜 내가 요양원에 가야 해? 엄마 이제 나이도 있으시고 혼자 사시면 위험해요. 큰아들이 설명했습니다. 요양원 가시면 편하세요. 밥도 주고 간호사도 있고. 나는 싫어. 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여기가 좋아. 내 집이잖아. 엄마 고집 부리지 마세요. 작은아들이 거들었습니다. 다른 할머니들도 다 요양원 가세요. 나는 안 가. 나는 소리쳤습니다. 자식들은 서로 눈치를 봤어요. 엄마, 그럼 이렇게 해요. 딸이 말했습니다. 요양원 한 번만 구경 가보세요. 마음에 들면 가시고 아니면 말고. 속셈을 알았습니다. 한 번 가면 안 나올 거라는 거였죠. 나는 거절했어요. 싫어 안 가. 자식들은 실망한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나는 불안했어요. 이러다 정말 강제로 보내는 거 아닐까?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연기를 하기로. 치매 걸린 척하기로 한 거예요. 왜냐고요? 자식들의 본심을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정말 나를 걱정해서 요양원에 보내려는 건지, 아니면 내 재산이 탐나서 그러는 건지. 다음 날 큰아들이 전화했습니다. 엄마, 저예요. 나는 연기를 시작했어요. 누구세요? 내가 물었습니다. 엄마, 나 아들이에요. 큰아들이 당황했어요. 아들 누구나는 계속 연기했습니다. 엄마 정신 차리세요. 나 큰아들이에요. 큰아들이 황급히 왔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나는 멍한 표정을 지었어요. 당신 누구세요? 엄마 제정신이세요? 큰아들이 내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나 아들이라니까요. 잠시 후 작은아들도 왔습니다. 딸도 왔어요. 모두 걱정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나 알아보세요? 작은아들이 물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본 것 같기도 하고. 병원 가봐야겠어요. 딸이 말했습니다. 치매일지도 몰라요. 병원에 갔습니다. 검사를 받았어요. 의사가 물었습니다. 오늘이 며칠입니까? 나는 영뚱한 대답을 했어요. 모르겠는데요. 대통령이 누구입니까? 글쎄요. 나는 계속 연기했습니다.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초기 치매 증상 같습니다. 정밀 검사를 해봐야겠어요. 자식들이 심각한 표정이 됐어요. 하지만 나는 그들의 눈빛을 봤습니다. 걱정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기대하는 표정이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들었습니다. 엄마 치매면 이제 혼자 못 사시겠네요. 큰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요양원 가셔야죠. 그러게요. 빨리 알아봐야겠어요. 딸이 동의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역시 그랬구나. 집에 돌아왔습니다. 자식들은 금방 떠났어요. 나는 혼자 남았습니다. 그날부터 계획을 세웠습니다. 증거를 모으기로 한 거예요. 휴대폰 녹음기를 켰습니다.
자식들이 올 때마다 녹음했어요. 그들의 대화를 모두 기록했습니다. 일주일 후 자식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내가 치매인 줄 알고 막 대화했어요. 엄마 요양원 보내면 집은 어떻게 해? 큰아들이 물었습니다. 우리가 쓰면 되지. 작은아들이 대답했어요. 팔아서 나누는 건 어때? 딸이 제안했습니다. 10억이면 한 명당 3억씩이야. 나는 방에서 다 들었습니다. 녹음기도 켜뒀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침착하게 연기를 계속했습니다. 시어머니 요양원 좋은 데 찾았어요? 큰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다음 주에 입소하시면 돼요. 나는 멍한 표정을 지었어요. 요양원이 뭐예요? 어머님 거기 가시면 편하세요. 큰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 달에 얼마예요? 나는 물었습니다. 300만 원이요. 괜찮아요. 어머님 돈 많으시잖아요. 그 돈 누가 내는데? 내가 물었습니다. 어머님이 내시죠. 당연히 큰 며느리가 대답했습니다. 1억 있는데 300만 원씩 내면 얼마 못 가? 나는 계산했습니다. 큰 며느리가 웃었어요. 괜찮아요. 집 팔면 되니까. 내 허락도 없이 집을 팔겠다고? 녹음기가 다 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작은 아들이 왔습니다. 친구를 데려왔어요. 부동산 중개인이었습니다. 이 아파트 시세가 어떻게 돼요? 작은 아들이 물었습니다. 10억 정도 됩니다. 중개인이 대답했어요. 매물 내놓으시려고요? 잠깐 알아보는 거예요. 작은 아들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양원 가시면 팔아야 해서. 나는 방에서 모든 걸 지켜봤습니다. 녹음기도 작동 중이었어요. 일주일 후 딸이 왔습니다. 남편을 데려왔어요. 둘이 집을 둘러봤습니다. 여기 리모델링하면 좋겠네. 사위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살기 딱 좋은데. 엄마, 요양원 가시면 우리가 쓸 수 있어요. 딸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형님이랑 싸우지 않을까? 사위가 걱정했습니다. 괜찮아요. 팔아서 나눠 가지면 돼요. 딸이 대답했습니다. 모든 대화를 녹음했습니다. 증거가 쌓여갔어요. 2주가 지났습니다. 자식들이 다시 모였어요. 요양원 입소 날짜를 정하러 온 거였습니다. 엄마, 다음 주 월요일에 가시면 돼요.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짐은 우리가 정리할게요. 나는 순순히 따르는 척했습니다. 그래 알았어. 자식들이 돌아간 후 거실에서 대화가 들렸습니다. 나는 방에 있는 척하고 문틈으로 녹음기를 내밀었어요. 시어머니 빨리 요양원 가셔야 하는데. 큰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집값이 계속 오르잖아요. 마다 빨리 팔아야 해. 작은 아들이 동의했습니다. 근데 엄마 돈 1억밖에 없잖아. 딸이 말했습니다. 요양원비 내면 금방 떨어지는데. 그럼 어떻게 해? 큰아들이 물었습니다. 그때까지만 버티시면 되지. 큰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차피 치매 걸리신 분이 얼마나 더 사시겠어요? 모두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녹음기에 다 담겼어요. 나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자식들이 내가 빨리 죽기를 바라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밤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아는 변호사가 있었거든요. 남편과 친하게 지내던 분이었죠.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나는 녹음 파일을 전부 보여줬습니다. 변호사가 듣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부인, 이건 명백한 학대예요.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재산을 노린 거죠.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내가 물었습니다. 유언장을. 다시 쓰세요. 변호사가 조언했습니다. 자식들한테 한 푼도 안 주는 거예요. 정말 그래도 될까요? 나는 망설였습니다. 자식들인데 자식이 이래도요? 변호사가 녹음 파일을 가리켰습니다. 부인을 사람 취급도 안 하고 빨리 죽기를 바라는데요. 나는 결심했습니다. 유언장을 새로 썼어요.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기로 했습니다. 30억 전부였어요. 아파트 10억의 예금. 남편 보험금 다 합쳐서 30억이었죠. 전부 장학재단에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이 유언장은 제가 보관할게요. 부인이 돌아가시면 그때 공개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나는 변호사를 멈췄습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 공개할 수 있나요? 물론이죠. 변호사가 웃었습니다. 자식들 표정을 보고 싶으세요? 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꼭 보고 싶어요. 일주일 후 요양원 입소 날이었습니다. 자식들이 모두 왔어요.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엄마 준비 다 됐어요.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출발하시죠. 잠깐만. 나는 말했습니다. 할 말이 있어. 무슨 말씀이세요? 자식들이 멈췄습니다. 나 치매 안 걸렸어. 나는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네, 뭐라고요? 큰아들이 놀랐습니다. 엄마 무슨 소리예요? 연기해서 나는 웃었습니다. 너의 본심을 보고 싶어서. 자식들이 당황했습니다. 엄마 정신 차리세요. 큰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치매 걸리셨잖아요. 의사도 그랬어요. 작은아들이 거들었습니다. 엄마 착각하시는 거예요. 나는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이거 들어볼래? 뭔데요? 딸이 물었습니다. 나는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녹음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엄마 빨리 요양원 가셔야 하는데 집값이 계속 오르잖아요. 자식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더 있어. 나는 다른 파일을 틀었습니다. 그때까지만 버티시면 되지. 어차피 치매 걸리신 분이 얼마나 더 사시겠어요. 큰 며느리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이건 그게 아니에요. 큰아들이 변명했습니다. 우리가 그냥 한 소리예요. 그냥 한 소리. 나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너희가 날 얼마나 무시했는지 다 알아. 냄새 난다고 했지. 빨리 죽기를 바랐지. 자식들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결정했어. 나는 말했습니다. 유언장을 새로 썼어. 유원장이요? 작은아들이 반색했습니다. 엄마 그럼 우리한테 얼마씩? 한 푼도 없어. 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전부 사회에 환원하기로 했어. 뭐라고요? 딸이 소리쳤습니다. 그럴 순 없어요. 이미 공증했어. 나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30억 전부 장학재단에 기부했어. 미쳤어요? 큰 며느리가 소리쳤습니다. 그게 얼만데 그냥 줘요? 내 돈이야. 나는 웃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거지. 엄마 우린 자식이에요. 큰아들이 울먹였습니다. 우리한테 줘야죠. 자식. 나는 비웃었습니다. 냄새 난다고 방에서 나오지 말래 놓고 자식이래. 요양원 보내고 집 팔려고 했으면서 자식이래. 우리가 잘못했어요. 작은아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용서해주세요. 유원장 다시 써주세요. 싫어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희한테 한 푼도 안 줘.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변호사가 왔어요. 함께 온 사람이 더 있었습니다. 사회복지사와 경찰이었죠. 이분들이 누구세요? 큰아들이 물었습니다. 증인들이에요.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을 확인하러 왔어요. 변호사가 유언장을 꺼냈습니다. 이 유언장은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부인의 전 재산 30억은 장학재단에 기부됩니다. 자식들이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이건 노인학대 증거예요. 변호사가 녹음 파일을 경찰에게 건넸습니다. 고소 여부는 부인이 결정하시면 됩니다. 나는 자식들을 쳐다봤습니다. 고소는 안 할게. 나는 말했습니다. 대신 다시는 보지 말자. 엄마 제발. 큰아들이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나는 돌아섰어요. 짐 싸. 나는 말했습니다. 너희가 나가. 여긴 엄마 집이잖아요. 딸이 울었습니다. 우리 집이기도 하고요. 너희 집 아니야. 나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 명이고 내가 사는 집이야. 여인은 그냥 방문객이었어. 경찰이 나섰습니다. 퇴거하시죠. 안 그러면 강제 퇴거 조치하겠습니다. 자식들은 울면서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혔어요. 고요했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잘하셨어요, 부인.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날 밤 혼자 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40년을 키운 자식들, 그들이 나를 배신했어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된 선택을 했으니까. 다음 날 자식들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용서해달라는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나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큰아들이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는 다가가지 않았어요.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큰아들이 울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돌아가. 엄마, 우리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믿을 수 없어. 나는 말했습니다. 한 번 배신한 사람은 또 배신해. 한 달이 지났습니다. 자식들은 계속 연락했어요. 하지만 나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복지관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거기서 친구들을 사귀었습니다. 요가도 배우고 노래도 배웠죠. 행복했습니다. 자식 눈치 안 보고 내 인생을 사니까. 가끔 자식들 생각이 났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안 했어요. 그들이 먼저 나를 버렸으니까. 6개월이 지났습니다. 건강검진을 받았어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아주 건강하시네요. 감사합니다. 나는 웃었습니다. 앞으로 오래 살 거예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30억을 기부하길 잘했다고 자식들. 손에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의미 있는 일이라고. 그 돈으로 가난한 학생들이 공부할 겁니다. 누군가의 꿈이 이뤄질 거예요. 그게 훨씬 가치 있는 일이죠. 지금 나는 74세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합니다. 자식들 없이도 잘 살아요. 이 이야기를 듣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식이라고 무조건 믿지 마세요. 때로는 자식이 가장 큰 적이 됩니다. 재산을 함부로 물려주지 마세요. 살아있을 때는 절대 안 됩니다. 자식들의 본심을 확인하세요. 겉으로는 효자 효녀인 척해도 속으로는 재산만 노립니다. 노인학대 당하면 참지 마세요. 자식이어도 학대는 학대입니다. 신고하세요. 유언장을 현명하게 쓰세요. 당신 재산입니다. 당신이 결정하세요. 혼자 사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자식한테 구박받으며 사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당신의 노후는 당신 것입니다. 자식을 위해 희생할 필요 없어요. 사회 환원도 좋은 선택입니다. 탐욕스러운 자식들보다 의미 있는 곳에 쓰이는 게 낫습니다. 나이 들었다고 무시당하지 마세요. 당당하게 권리를 주장하세요. 사랑은 일방적이면 안 됩니다.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부모도 사랑할 필요 없습니다. 나는 치매 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식들의 본심을 봤어요. 만약 그러지 않았다면 죽을 때까지 속았을 겁니다. 요양원에 갇혀서 학대받고 집은 빼앗기고 재산은 다 털렸을 거예요. 하지만 나는 똑똑했습니다. 증거를 모았고 법적 조치를 취했어요. 그래서 내 재산을 지켰습니다. 여러분도 하세요. 당신의 재산을 지키세요. 탐욕스러운 자식들에게 빼앗기지 마세요. 효도는 강요할 수 없습니다. 자식이 안 하면 어쩔 수 없어요. 대신 당신이 당신을 사랑하세요. 혼자서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자식 없어도 살 수 있어요. 친구들과 취미생활로 충분합니다. 재산은 의미 있는 곳에 쓰세요. 탐욕에 눈먼 자식들보다 사회에 환원하는 게 낫습니다. 나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30억 전부 기부한 것, 자식들을 끊어낸 것 모두 잘한 선택이었어요. 지금 나는 자유롭습니다. 눈치 볼 사람도 없고 구박할 사람도 없어요. 이게 진짜 노후입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용기를 내세요. 자식이라도 잘못하면 끊으세요. 당신의 인생입니다. 당신이 주인공이에요. 자식은 조연일 뿐입니다. 살아있는 동안 행복하세요. 죽어서 재산 물려줘 봤자 자식들 싸우기만 해요. 차라리 지금 의미 있게 쓰는 게 낫습니다. 나는 매일 행복합니다. 복지관 친구들과 웃고 요가하고 노래 부르고. 이게 내가 원하던 노후예요. 자식들은 가끔 문자합니다. 하지만 나는 답장 안 해요. 필요 없거든요. 내 인생에서 그들은 이미 떠났습니다. 그리고 나는 괜찮습니다. 여러분도 괜찮을 겁니다. 용기를 내세요. 당신의 재산, 당신의 인생을 지키세요. 자식이라는 이름의 탐욕에 속지 마세요. 당신은 소중합니다. 당신의 노후도 소중해요. 지키세요. 당당하게. 나처럼.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